김윤영 교수님, 김준수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또 훌륭한 심포지움을 마련하고 초청해 주신 차태준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맡은 토픽은 외래에서 부정맥 조절에 대한 케이스 디스커션이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를 다 정리하는 건 무리일 것 같고요. 최근 개정된 심방세동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심방세동 환자의 리듬 컨트롤에 대해서 케이스 디스커션을 해보겠습니다. 저의 디스클로저 인포메이션이고요. 우선 바뀐 심방세동 리듬 컨트롤 가이드라인부터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ACC HRS 가이드라인 보면은 항부정맥제를 활용한 AF 리듬 컨트롤은 랜덤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사망률의 개선을 보이지 않고 입원율을 오히려 증가시키기 때문에 따라서 루틴으로 리듬 컨트롤 하지 말고 증상이 심한 환자에 국한해서 리듬 컨트롤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단서조항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캐테터 어블레이션 결과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스트 아프네4 같은 대규모 RCT들이 나오면서 리듬 컨트롤에 대한 기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스트 아프네 트라이얼은 2,800명 이상의 AF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 직후서부터 리듬 컨트롤하는 얼리 리듬 컨트롤 그룹과 우선 레이트 컨트롤 해보다가 증상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 리듬 컨트롤하는 유주얼 케어 그룹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얼리 리듬 컨트롤 그룹의 약 87%가 항부정맥제를 사용하였고 한 8% 정도만이 캐테터 어블레이션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이전에 엔티어스믹 드러그를 대상으로 한 RCT와는 달리 얼리 리듬 컨트롤 그룹에서 사망률 감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이 연구는 가이드라인 베이스드 항부정맥제 사용이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AF 리듬 컨트롤에 기여하고 결국은 사망률 감소에도 기여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카바나 트라이얼이나 캐슬 AF 같은 랜덤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도 AF 어블레이션 같은 적극적인 리듬 컨트롤이 사망률 감소 효과와 아울러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2014년도 가이드라인 6년 후 2020년도 ESC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카바나나 이스트 아프넷과 같이 리듬 컨트롤이 AF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대규모 RCT들이 반영이 되면서 리듬 컨트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증상이 없거나 미미한 심방세동 환자라고 할지라도 리듬 컨트롤 시도해서 증상 호전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속적인 리듬 컨트롤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증상이 있는 심방세동 환자에 있어서는 클래스 1A 인디케이션으로 당연히 리듬 컨트롤 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과거에는 사망률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었던 항부정맥제가 이제는 비교적 안전하게 AF 리듬 컨트롤 해주고 생존율 향상에도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험이 쌓이면서 적절한 항부정맥제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어떤 항부정맥제를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부작용을 줄일 것인가, 어떻게 효과를 검증할 것인가, 심박동기나 도저절제술 같은 adjuvant intervention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등 아주 상세한 사용 설명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각각의 항부정맥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적응증은 클래스 1, 2, 3 적응증으로 상세히 분류하고 있으며, 따라서 항부정맥제는 여전히 부작용 위험이 높은 톡식 드럭이지만 이제는 그 위험도를 최소화하면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의사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케이스 디스커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명의 환자를 보여드릴 텐데요. 두 분 다 올드 에이지의 long-standing persistent AFib 환자입니다. 환자는 증상은 호소하는데 과연 적극적인 리듬 컨트롤이 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지 아닐지 외래에서 한번 판가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여자 76세 환자이고요. 2012년도서부터 AFib이 있었어요. 올해 하반기에 치료한 환자인데, 다시 말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심방세동이 있었던 롱스탠딩 퍼시스턴트 AFib 환자고, 이런 10년 이상 된 롱스탠딩 퍼시스턴트 AFib은 굉장히 리듬 컨트롤에 불리한 팩터가 되겠죠. 그러나 최근에 3개월 전서부터 호흡곤란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리듬 컨트롤에 적응증은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 병원에서 플래케나이드를 계속 드셨는데 수년 전에는 정상 맥박이 상당 기간 유지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약제만 쓰면서 사이너스 컨버전이 됐다는 것은 또 비교적 유리한 팩터가 되겠죠.
하이포사이로이즘으로 센스로이드 드시고 있었고, 에코를 해봤더니 레프트 에이트럴 사이즈가 38mm 정상 크기고 이젝션 프랙션도 정상입니다. 얘는 리듬 컨트롤에 상당히 유리한 포지티브 팩터가 되겠고요. 그러나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이전 투약 중에서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가 심해져서 베이타 블로커를 끊었다는 병력이 있습니다. 자, 이 환자에서 플래케나이드하고 노악만 유지하면서 카디오 버전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굉장히 오래된 심방세동이긴 하지만 환자가 명백한 증상이 있고 레프트 에이트럴 사이즈가 정상이어서 카디오 버전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단 고령에서 오래되고 스트럭처 리모델링이 진행된 APB라면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이 동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카디오 버전 진행 전에 가족 면담을 먼저 하고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카디오 버전의 성공률은 90%다. 두 번째, 한 달 내에 석세스 하더라도 한 달 내에 재발률이 50%다. 그렇게 해서 재발할 경우에는 그냥 리듬을 포기하든지 캐터터블레이션으로 가야 한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노인의 경우에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이 있어서 심방세동이 없어지면 정상맥이 느려지기 때문에 섬액이 올 경우에는 하루 이틀 입원하게 될 수도 있고 심하면은 심박동기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카디오 버전의 성공률 90%, 재발률 50%, 그리고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이 심하면은 입원하거나 박동기를 할 수 있다.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외래에서 150줄로 카디오 버전 후에 사이너스 리듬이 쉽게 돌아왔고 약간 브라디카디가 있었지만 환자는 비교적 잘 톨러레이션 했습니다. 그 다음 외래 때는 환자가 굉장히 그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좋아졌다고 좋아했어요. 그러나 심방세동이 항부정 맥주 약제만 가지고 컨트롤될 수 있는 확률이 한 40%밖에 안 되죠. 이 환자는 심방세동이 3개월 만에 재발하였고요. 결국은 캐터터 어블레이션을 권하게 됐습니다. 고령 환자의 persistent APA 어블레이션 후에 심박동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은 저희 기관 자료를 보면은 underlying sinus node dysfunction이 있더라도 적절한 리듬 컨트롤이 이루어지면 9명 중에 8명은 페이스메이커 없이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신 바와 같이 캐터터 어블레이션을 하였고요. 환자는 이후에 정상 맥박을 잘 유지하고 있었고 이 캐터터 어블레이션은 베이갈 디너베이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트레이트도 이전보다 조금 더 빨라져서 환자 만족도는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비슷한 연령의 고령의 long-standing persistent AP 환자분이십니다. 74세 남자 환자고요. 2010년도서부터 APB 있었어요. 근데 이 환자는 2011년도에 카타타블레이션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듬 컨트롤이 비교적 그 이후에 쭉 잘 됐었어요. 그러다가 한 1년 전에 환자가 개인 병원으로 간다고 팔로업 로스가 됐었고요. 한 3개월 전서부터 니아 클래스 2에 호흡 곤란이 나빠져서 외래로 다시 오신 분입니다. 환자는 2008년도에 캐비지 받은 병력이 있습니다. 아주 시그니펀트한 코로나리 아트리 디스가 있는 분이고 이젝션 프랙션 55%지만은 diastolic dysfunction이 있어서 현저한 HFF, heart failure with preserved ejection fraction이 있고 고혈압, 당뇨, CKD가 동반된 하이 리스크 환자였습니다. 다만 레프트 에이트럴 사이즈는 처음엔 48mm였는데 이 환자는 캐터터 어블레이션 후에 41mm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언더라잉하게 식사너스 노드 신드롬이 동반되어 있어서 베타 블로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에 있어서 AF 어블레이션 후에 리듬 컨트롤이 비교적 장시간 동안 사이너스 리듬이 유지됐다는 점과 LA 사이즈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은 리듬 컨트롤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입니다. 반면에 12년이나 된 심방세동이고 구조 아주 significant structural heart disease하고 또 HFF가 있다는 것은 리듬 컨트롤에 불리한 조건이 되겠죠.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도 대개는 atrial structural remodeling이 많이 진행된 환자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리듬 컨트롤에 불리할 뿐 아니라 약제 사용 시 이 부작용의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어쨌든 내원 당시 심전도는 AT에 가까운 atrial fibrillation이었고요. 체스트 피에서 카디오메갈리아와 함께 이전 수술로 인한 체스트 월의 와이어가 보입니다. 환자는 사이너스 리듬 때와는 달라게 호흡 곤란 증상이 뚜렷하였고 항응고요법도 지속하였기 때문에 아미오다론 1개월과 투약한 후에 카디오 버전을 계획하였습니다. 카디오 버전은 그 100줄로 쉽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카디오 버전 후에 현저한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과 정셔널 이스케이프이 보이고 있습니다. 간간히 사이너스 리듬이 빨라지면은 50회까지도 맥박수가 오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정셔널 리듬이었고요. 그래서 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했는데 이분이 이제 화학과 은퇴 교수님이신데 환자가 고집이 세셔가지고 귀가하겠다고 하셔서 일단 아미오다론 중단하고 쇼텀 팔로업을 시켰는데 결국은 3일 만에 펄모너리 이디마로 다시 외래로 오셨습니다. 이 환자가 아까 heart failure with preserved ejection fraction이 있다고 그랬죠. diastolic dysfunction이 있으니까 스트로크 볼륨이 늘어나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하트 레이트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로 인해서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고 펄모너리 이디마가 온 거고 되겠죠. 이분은 이전에도 경미한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아마도 AF가 프로그레스하면서 사이너스 노드 펑션도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결국은 DDDR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 하고 나서 증상은 매우 좋아졌습니다. 페이스메이커 하고 나서 보니까 AB 컨덕션도 좋지 않아서 A 페이싱, V 페이싱의 신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롱스탠딩 persistent AP 환자 2명에서 리듬 컨트롤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외래에서 리듬 컨트롤 시행하기 전에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환자하고 가족에게 미리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수긍을 합니다. 대표적인 adverse case가 금방 보신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 심하면 실신할 수도 있죠. 두 번째가 심방세동의 재발이 되겠습니다.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 재발. 반면에 스트로크와 같은 메이저 리스크는 영상 검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스크린이 되고 또 적절한 그 항응고제 투약, 또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스크린이 대부분 됩니다.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AF 리듬 컨트롤 약제만 갖고 해결하지 마십시오. 무리한 약제의 사용은 부작용의 위험과 강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주치의사가 질의 겁을 먹고 리듬 컨트롤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AF 어블레이션이나 페이스메이커 같은 adjuvant 트리트먼트를 염두에 두고 미리 설명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시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리듬 컨트롤을 적극적으로 끝까지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부정맥 사용하다 보면 이같이 타키브라디 신드롬이 생기면서 실신하는 경우도 있고 프로아리스미아로 인해서 와이드 큐러스 타키카디가 보이기도 하고 또 코다론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 펄모너리 파이브로시스 같은 이런 메이저 컴플리케이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2020 ESC 가이드라인에서는 비교적 리듬 컨트롤 효과가 뚜렷한 환자군을 우선적으로 치료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군이 젊은 환자, first episode, tachycardiomyopathy, LA 사이즈가 정상이고 구조적인 심장질환이 없는 환자들이 우선 리듬 컨트롤 대상이 되겠고요. 그러나 레이트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아까 보신 두 분의 환자 같은 경우라든지 환자가 선택 여부에 따라서는 리듬 컨트롤을 추천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이드라인에서 추천한 항부정맥제 용법입니다. 구조적인 심장질환이 없는 환자에서는 클래스 1C 소디움 채널 블로커나 드로네다론, 소탈롤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아미오다론은 롱텀 톡시시티 때문에 2차역으로 빠져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이나 헤페프가 있는 환자에서는 드로네다론, 소탈롤, 아미오다론이 초이스가 되겠고요. 헤프레프,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져 있는 하펠리어 환자에서는 아미오다론이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약제이지만 최근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에서는 프라이머리 AF 어블레이션도 헤프레프 환자에서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준한 항부정맥제 사용으로 비교적 안전한 외래 베이스의 리듬 컨트롤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2020 ESC 가이드라인에서 증상이 있는 심방세동 환자의 리듬 컨트롤은 클래스 1A 적응증이 되었습니다. 증상이 있는 심방세동은 리듬 컨트롤 반드시 해라. 그리고 증상이 미미하더라도 리듬 컨트롤 시도해서 증상 호전 유무를 확인하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롱스탠딩 persistent AP, 특히 노인 환자에서는 카디오버전 후에 재발이라든지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 리스크를 고려해서 캐터터 어블레이션과 심박동기 가능성을 미리 설명하는 게 좋겠고요. 약물 치료에만 집착하지 말고 투약 후에 리듬 컨트롤 실패, 섬액의 유무, 약제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 캐터터 어블레이션이나 심박동기 치료 같은 adjuvant 트리트먼트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